숨소리를 죽여야 해. 저들의 횃불이 이 골목을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조나라 한단의 어느 좁은 구석, 차갑게 얼어붙은 흙바닥 위에 입을 막고 숨어있는 어린아이의 이름은 정. 아버지는 진나라에서 버려져 이곳으로 끌려온 인질이었고 며칠 전 아이와 부인만 남겨둔 채 홀로 이 끔찍한 적국에서 탈출해버립니다. 담장 너머로는 이 두 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려는 조나라 군사들의 거친 발소리와 서늘한 칼바람 소리만이 맴돌고 있어요. 내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지독한 공포 속에서 이제 7살인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어머니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움켜쥔 채 어둠 속으로 한없이 몸을 웅크리는 것뿐이었죠. 혹시 이 어둡고 냄새나는 골목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이 아이가 훗날 무엇이 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바로 당시 중국 대륙을 여러 갈래로 쪼개어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6개의 제후국들. 그 모든 나라를 무참히 짓밟고 역사상 처음으로 천하를 하나로 묶어낸 절대 권력자,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진시황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역사 속 기록들을 보다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천하의 모든 땅과 부,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었던 이 남자의 생애에 이상하리만치 거대한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지, 수십 명의 자식을 낳고도 왜 단 한 명의 황후도 없었던 건지, 장남을 낳은 여인이 누구인지조차 역사에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의 죽음과 무덤까지도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시황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이 기묘한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인 중국 최초의 황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실 준비 되셨나요? 그 골목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그보다 더 이전의 시간으로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그 순간으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사마천이라는 역사가가 되어 황제가 된 이 아이의 일대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적어야 할 한 줄이 무엇일까요? 그가 누구의 핏줄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서로 꼽히는 사마천이 쓴 사기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분명해야 할 내용을 두 갈래로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초 진나라 왕실의 핏줄이지만 머나먼 적국 조나라에 던져진 인질로 왕족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본국에서는 거의 잊힌 존재였죠. 전국 시대의 인질이란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가장 먼저 목이 날아가는 일종의 살아있는 담보와도 같은 비단 옷을 입었어도 언제 베일지 모르는 칼날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 버려진 왕족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 바로 당시 거상 여부리였어요. 여부리는 한눈에 자초를 알아보죠. 장사꾼의 눈으로 그가 자초를 보고 남긴 말은 이건 사둘만한 진귀한 물건이다. 사람을 두고 물건이라 부릅니다. 그가 본 자초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같은 게 아니라 잘만 굴리면 나라 하나를 손에 쥐게 해줄 배팅을 걸어봐도 좋을 하나의 좋은 물건이라 판단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기 여부리 열전은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여부리에게는 조이라는 빼어난 미모의 애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초가 그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여부리에게 달라고 청하고 여부리는 자신의 애첩이었음에도 기꺼이 그녀를 자초에게 보내버리죠. 그런데 그 뒤 적혀있는 충격적인 내용은 희자닝 유신, 그 여인은 이미 임신한 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훗날 천하를 통일하고 스스로 황제라 칭한 그 남자는 진나라 왕실의 핏줄이 아니라 장사꾼 여부리의 핏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가 사실은 왕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록이 이렇게 남겨져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여기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모순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의 전하기를 조이가 자초에게 간 뒤 대기에 이르러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라는 단어를 두고 후대 학자들의 해석이 나뉘는데 그냥 만삭, 즉 정상적인 출산 시점을 뜻한다는 쪽이 하나, 그리고 무려 12달, 그러니까 보통보다 훨씬 긴 임신 기간을 가리킨다는 쪽이 다른 하나예요. 만약 12달이 맞다면 이야기는 이상해집니다. 만약 조이가 여부리의 아이를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면 자초에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굳이 12달 만에 낳았다고 적은 건 오히려 자초의 아들이 맞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장치처럼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임신 기간을 일부러 늘려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만약 이 기이한 출생의 비밀이 후대의 조작이든 아니면 당대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소문이든 간에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집니다. 훗날 천하를 짓밟고 올라설 이 절대 권력자의 가장 깊은 곳에 평생 지워버리고 싶은 콤플렉스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리진 못했지만 등 뒤에서는 늘 장사꾼의 핏줄이라는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을 테니까요.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발 아래 두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핏줄만은 온전히 증명할 수 없었던 황제. 어쩌면 이 서늘한 결핍이 훗날 그가 단 한 사람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못하고 핏빛 통제에 집착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이야기의 처음, 그 칠흑 같던 조나라 한단의 좁은 골목으로 돌려볼까요? 이토록 위태롭고 비밀스러운 핏줄을 안고 태어난 아이는 7살이 되던 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자초는 자신을 진귀한 물건이라 불렀던 여부리와 함께 목숨을 건져 진나라로 훌쩍 달아나 버렸죠. 적국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은 어린 아들과 그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 조이뿐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조나라 군사들의 칼날이 번뜩이고 어제까지 굽실거리던 이웃들마저 자신들의 목에 걸린 현상금에 눈이 멀어 쫓아오는 지옥 같은 시간. 여러분이 만약 어둡고 차가운 진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숨을 죽여야 했던 그 7살의 소년이었다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서늘한 살기 속에서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나를 지켜주어야 할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는 사실, 천하의 주인이 되기 전 쫓기던 소년의 가슴 속에 뼈저리게 새겨진 것은 사람에 대한 지독한 불신뿐이었습니다. 버려진 7살 소년 정과 그의 어머니 조이는 어떻게든 조나라 한단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망친 직후 조나라 군사들은 인질의 가족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한단 온 시내를 뒤지고 다녔죠. 두모자는 어머니 조희의 친정집이 있던 외진 곳으로 몸을 숨겨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당시 이들을 숨겨주었던 이웃들의 눈에 비친 모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언제 문이 부서지고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 어린 소녀는 제 이름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주하는 길 위에서 밤새 겪어야 했던 축축한 흙바닥의 냉기,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 하나에도 짐승처럼 몸을 움츠려야 했던 숨막히는 긴장감. 진나라 왕손이라는 고귀한 신부는 그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매일 밤 해가 지면 혹시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 길고 긴 6년이었습니다. 흔히 인간의 성격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보았을 때 겪은 경험으로 완성된다고 하죠. 자신들을 사냥하려 들었던 조나라 사람들의 서늘한 살기, 그리고 언제 밀고 당할지 모르는 주변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은 소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옥 같은 6년의 경험이 훗날 그가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철저한 불신의 통치자로 자라나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육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조나라 한단을 함락시켰을 때 천하의 황제가 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자신이 쫓겨다니던 시절 어머니 집안과 조금이라도 원한을 맺었던 한단 사람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모조리 살아있는 채로 파묻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있던 유년 시절의 원한이 훗날 얼마나 서늘하고 잔혹하게 폭발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죠. 기적처럼 귀환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소년이 9살 무렵이었습니다.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오며 화친을 맺었고 그때서야 모자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던 적국을 떠나 진나라 함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자초는 이미 진나라의 든든한 태자가 되어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쫓기던 인질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왕자가 된 소년. 이제 소년에게 평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또다시 그를 기이한 운명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아버지가 왕좌에 앉은 지 불과 3년 만에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거든요. 기원전 247년 13살의 앳된 소년 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옥좌에 앉았다고 해서 그가 진짜 천하의 주인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머리에 묵직한 왕관을 썼지만 실상은 힘없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어린 왕의 등 뒤에는 그가 넘볼 수 없는 2개의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자초를 왕으로 만들고 막대한 부와 권력을 거머쥔 상국의 자리에 앉은 여불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중부, 즉 왕의 다음가는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조정의 모든 대소사를 쥐고 흔들었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친어머니 조이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태우가 된 그녀는 궁궐안의 실권을 틀어쥐고 내명부 전체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게 되어 모든 국사의 중요한 결제는 상국 여부리를 거쳐야만 했고 궁궐안의 법도와 인사는 태우의 입에서 맴돌며 완성되었던 겁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 그것은 천하를 내려다보는 옥좌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13살 소년이 이 거대한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옥좌에 가만히 앉아 신하들의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텅 빈 자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며 살아남는 법을 뼛속 깊이 체득했으리 영민한 소녀는 자신을 짓누르는 여부리와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를 묵묵히 바라보며 과연 그 옥좌 위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었을까요? 어린 왕 정이 하루가 다르게 장성해가며 소년티를 벗을 무렵 권력의 정점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던 상국 여부리의 속내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건 아니었어요.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사생활 때문이었죠. 어린 왕을 임신하기 전부터 맺어온 태우 조이와의 관계를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왕의 머리가 굵어질수록 여부리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나라의 최고 벼슬을 가진 자신이 왕의 어머니와 사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엄격한 법치 국가인 진나라에서 아무리 상국이라 해도 삼족이 멸하는 화를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 위험천만한 굴레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여부리는 한 가지 기막힌 묘수를 떠올립니다. 바로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다른 사내를 찾아 태우의 침전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여부리의 철저한 기획 아래 역사 무대에 등장한 사내가 바로 노예입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노예의 등장 비화는 꽤나 적나라하죠. 사마천의 사기 여불리 열전에 기록된 내용과 민간의 전승을 덧붙여보면 노예는 평범한 사내가 아니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동나무로 만든 무거운 수레바퀴를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걸고 빙빙 돌릴 만큼 그 기력과 정력이 전륜했다는 이야기가 함양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여부리는 의도적으로 이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내를 발탁해 권례에서 연회를 열고 그 소문이 자연스럽게 태우의 귀에 들어가도록 교묘하게 판을 짰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화려한 구중궁궐 안에서 깊은 고독과 욕망에 시달리던 태우 조희의 마음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단번에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여부리는 은밀히 노예를 거세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그의 수염과 눈썹을 말끔히 밀어버린 뒤 환관의 옷을 입혀 태우의 곁으로 들여보내요. 건장한 가짜 환관이 왕실의 가장 깊은 내전, 태우의 침소로 무사히 숨어 들어간 것이죠. 궁궐의 짙은 어둠 속에서 태우와 노예는 걷잡을 수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을 인질로 버려두었던 죽은 남편, 그리고 매일 정무와 제왕의 수업에 시달리며
곁을 내어주지 않는 어린 아들, 그 빈자리에서 밀려오는 공허함을 태우는 오직 이 사내를 통해 맹목적으로 채우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태우가 덜컥 회임을 하게 되는 일이 터져버리자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점을 치는 척하며 함양 궁궐을 떠나 진나라의 옛 수도인 옹성으로 거처를 옮겨버리죠. 그들만의 은밀한 성체가 된 옹성에서 태우 조이는 비밀리에 노예의 아이를 2명이나 낳아 기릅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당시 18, 19살이 되어가던 젊은 왕 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을까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가짜 황관과 눈이 맞아 사통을 하고 심지어 핏덩이 같은 이부 동생을 둘이나 낳아 몰래 기르고 있다는 소문. 아무리 거처를 옮겼다 한들 그 흉흉한 진위가 권례의 왕에게 닿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조나라 한단의 그 어둡고 냄새나던 골목에서 당장 내일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만 의지해 살아남았던 단 하나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자신을 함양의 차가운 옥좌에 홀로 버려둔 채 낯선 사내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완벽한 타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마지막 남은 유일한 혈육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이 끔찍한 고립감이 소년 왕의 마음을 얼마나 차갑고 메마르게 얼어붙게 만들었을지 인간에 대한 불신은 그렇게 왕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단단하게 굳어져 갑니다. 만약 이 일이 단순히 어머니의 외로운 사생활이나 치정극으로 끝났다면 훗날에 그 참혹한 핏빛 비극까지는 번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노예라는 남자의 욕망은 태우의 치마폭 안에만 머물 만큼 작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죠. 시간이 흘러 태우의 맹목적이고 든든한 총애를 등에 업은 노예는 장신우라는 어마어마한 자귀를 받으며 단숨에 권력의 최정점으로 뛰어오릅니다. 그가 머무는 화려한 저택에는 권력의 냄새를 맡은 수천 명의 식객과 가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노예의 수하로 들어간 하인만 수천 명에 달했죠. 조정의 크고 작은 인사권조차 그의 입김을 거치지 않고는 결정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때 천하를 주무르던 진나라 최고의 실권자 상국 여부리조차 끝없이 팽창하는 노예의 기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노예는 측근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스스로를 왕의 가부, 거지다비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오만함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남자의 존재는 그저 어머니의 부끄러운 사생활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이미 상국 여부리, 새로 득세한 노예, 그리고 왕파로 나뉘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노예의 권력이 커진다는 것은 곧 왕의 자리를 뺏으려는 명백한 정적이 등장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방벽이 되어주어야 할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가장 위험한 정적을 자기 품 안에서 손수 키워내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장 의지해야 할 어머니는 왜 이토록 치명적인 독버섯 같은 존재를 키워내어 자신의 친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옛 수도 옹성에서 어머니와 노예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왕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군사를 이끌고 가 분노를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을 20살 무렵에 이미 장성한 나이였지만 그는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상대가 스스로 선을 넘어 완벽하게 목을 칠 명분을 쥐어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아무런 명령도 떨어지지 않는 텅 빈 편전, 그 깊고 서늘한 침묵 속에서 청년 왕은 조용히 자신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238년 마침내 왕 정의 나이가 22살이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법도에 따라 스스로 어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관례를 치르는 해였죠. 관례를 치른다는 것은 단순한 성인식을 넘어 섭정을 끝내고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친정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는 이 의식을 위해 함양 궁궐을 떠나 어머니 조이와 노예가 머물고 있던 진나라의 예수도인 옹성으로 향합니다. 이 행보는 대단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죠. 왕이 자리를 비운 함양은 방어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옹성에서는 정적들의 동태를 가장 가까이서 감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상황. 오랜 침묵 속에 깊은 덫을 짜놓았던 22살의 청년 왕은
마침내 사냥감을 몰아넣을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각 함양에 홀로 남겨진 노예는 직감했어요. 왕이 성인식을 마치고 실권을 쥐는 순간 가짜 환관 행세를 하며 태우와 사통한 자신의 목숨이 가장 먼저 날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 앞에서 벼랑 끝에 몰린 노예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왕의 옥새와 태우의 인장을 몰래 훔쳐내어 측근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함양 궁궐을 완전히 장악한 뒤 자신과 태우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반란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즉각 측근인 장군들에게 군사를 내어주며 함양으로 진격하게 합니다. 결과는 싱거울 만큼이나 일방적인 왕의 승리였죠. 단 며칠 만에 노예의 무리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도망치던 노예 역시 곧바로 생포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함양 조정의 늙은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피를 뒤집어 쓴 22살의 젊은 왕을 보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이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칼을 빼든 어린 왕의 섣부른 감정 표출이 아니라 정적이 스스로 선을 넘기를 묵묵히 기다렸다가 가장 명확한 반역의 죄를 뒤집어 씌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대파를 도려내는 완벽하고도 냉혹한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처음이자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반역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노예에게는 사지를 수레에 묶어 찢어 죽이는 거열형이 내려지고 그의 가신과 삼종 역시 남김없이 처형되었죠. 하지만 숙청의 칼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우 조이와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2명의 아이들. 왕에게는 어머니의 피를 나눈 어린 이부 동생들이었어요. 왕은 군사들을 시켜 그 자식들을 남김없이 찾아내 가차없이 죽이도록 명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자루에 넣어 때려 죽였다고 전해질 만큼 참혹한 방식으로 말이죠. 아무리 반역자의 씨앗이라지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어린아이들을 향해 그토록 무자비한 죽음을 내리는 그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단순하게 바라보면 어머니의 외도와 배신에 깊게 상처받은 아들의 잔혹한 복수극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노예 일가와 아이들의 제거는 끓어오르는 감정의 결과물이라기보단 철저하게 계산된 권력의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 살려둔다면 언젠가 또 다른 불만 세력들이 그 아이들을 명분 삼아 왕으로 옹립하려 들 것이 뻔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자신의 정통성과 왕좌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조차 남기지 않겠다는 지독하게 이성적이고 차가운 의지를 표현한 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원흉이자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핏줄이었던 어머니 조희. 왕은 그녀를 함양 궁궐에서 쫓아내어 멀리 떨어진 낡은 별궁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천륜을 끊어내는 이 결정에 몇몇 신하들이 반발하며 태우를 용서하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어요. 이 상소를 본 왕은 태우의 일로 내게 간언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목숨을 빼앗겠다 고 선언하고 실제로 가시나무가 깔린 궁궐 앞마당에서 태우를 변호하던 27명의 신하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해 시신이 내걸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를 유폐시켜버린 그의 속내, 단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분명 그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생사를 함께한 유일한 혈육,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그녀가 아들인 자신을 버려둔 채 벌인 일들은 충분히 왕에게 배신감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폐에 담긴 의미는 단순히 어머니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직 조정에 남아 숨을 죽이고 있는 마지막 거물, 상국 여부리와 권례의 모든 권력자들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무언의 경고이기도 했어요. 나는 친어머니조차 가차없이 내치고 신하들의 목을 벨 수 있는 왕이다. 그러니 앞으로 누구든 내 옥좌와 권력을 넘본다면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아라. 왕의 그 무자비한 경고는 정확히 여부리의 숨통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가짜 환관 노예를 태우의 침전으로 들여보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니 여부리는 이 반란의 근본적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죠. 왕은 기다렸다는 듯 상국 여부리의 벼슬을 거두고 함양에서
그의 영지로 내쫓아 버립니다. 한때 어린 왕을 대신해 10만호의 영지를 다스리며 천하를 쥐락펴락했던 진나라 최고 실권자의 허망한 몰락이었어요. 그리고 영지로 쫓겨나 불안에 떨던 여부리에게 기원전 235년 왕이 직접 쓴 친서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큰 공을 세웠기에 10만호의 영지를 받았는가? 그대와 내가 무슨 핏줄이 이어졌기에 나에게 중부라 불렸는가? 단 2줄의 차가운 물음. 특히 핏줄에 대해 얘기한 문장 앞에서 여부리는 자신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직감하죠. 자신을 향한 해묵은 출생의 의욕마저 군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짓밟아 지워버리겠다는 왕의 선언이 담겨있는 문장이란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결국 거상으로 시작해 왕 위에서 군림하며 진나라를 통째로 손에 쥐려 했던 여부리는 스스로 독주를 마시고 생을 마감합니다. 왕의 나이 24살. 이제 진나라 궁궐에는 그를 짓누르던 여부리도 엇나간 권력을 탐하던 어머니 태우도 옥좌를 넘보던 노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3살에 꼭두각시로 옥좌에 올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철저히 엎드려 숨죽여야 했던 소녀는 모든 권력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모조리 처단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이 남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겐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 가짜 환관과 눈이 맞아 핏덩이 동생들을 낳았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핏줄을 두고 도박을 벌였던 상국, 가장 믿어야 할 사람들의 민낯과 배신을 묵묵히 겪어낸 젊은 왕의 내면은 완벽하게 텅 비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고독한 절대 군주, 이 지독한 인간 불신은 머지않아 천하를 통일할 황제의 삶에서 가장 기이하고 거대한 세 번째 빈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부의 적을 모두 쓸어버리고 온전한 권력을 쥐게 된 24살의 왕정. 그의 시선은 이제 함양 궁궐의 담장을 넘어 여러 갈래로 쪼개져 핏빛 다툼을 벌이던 거대한 중국 대륙 전체를 향하게 되죠. 당시 대륙은 진나라를 포함해 한, 조, 위, 초, 연 제나라까지 7개의 거대한 국가가 수백 년 동안 서로의 목을 노리며 끝없는 전쟁을 벌이던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시대를 자신의 손으로 끝내기로 결심해요. 기원전 230년 가장 먼저 한나라의 숨통을 끄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진격합니다. 불과 10년,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백 년을 버텨온 6개의 거대한 제후국들이 진나라의 말발굽알의 차례로 무너져 내리고 마침내 기원전 221년 마지막 남은 제나라마저 항복을 선언하며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통일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성취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 서양의 역사와 잠시 비교해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하나로 묶어내던 바로 이 무렵 지중해 너머 로마 공화정은 명장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와 운명을 건 포에니 전쟁을 벌이며 피를 흘리고 있던 시기였지요. 서양의 로마가 여전히 원로원 체제 안에서 패권을 다투며 힘겹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을 때 동양의 대륙은 이미 단 한 명의 절대 권력자 아래 모든 법과 군대가 완벽하게 통일된 거대 제국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통일을 완수한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는 이름 대신 전설 속 사망오제에서 글자를 따와 시황제, 즉 자신이 세상의 첫 번째 황제라는 전무후무한 칭호를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흔히 이 거대한 통일을 위대한 정복군주의 웅대한 야망으로만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쫓기는 인질 신세로 목숨을 위협받았고 옥좌에 올라서도 권력이 3갈래, 4갈래로 나뉘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뼛속 깊이 겪었던 그에게 통일이란 어쩌면 단순한 영토 확장의 야망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어떠한 반대 세력이나 쪼개진 권력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신만이 유일한 권력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강박의 연장선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그의 심리는 통일 직후 수도 함양에 지어진 건축물들에서 아주 기묘하고도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납니다.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은 육국을 차례로 멸망시킬 때마다 그 나라의 왕궁 도면을 가져와 함양 궁궐 북쪽 언덕에 똑같이 복제하여 지었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건물만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패배한 육국 왕실의 후궁과 미녀들, 그리고 각 나라의 귀한 보물과 악기들을 모조리 함양으로 끌고 와 그 복제된 정각 안에 빼곡히 채워 넣습니다. 함양의 북쪽 언덕에 올라서면 멸망한 6나라의 이국적인 궁궐 지붕이 끝없이 펼쳐지고 정각마다 각기 다른 나라의 비단 옷을 입은 여인들이 거닐고 있는 압도적인 풍경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모습을 두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늙은 권력자의 끝없는 탐욕이나 여색을 밝히는 폭군의 방탕한 사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을 나누기 싫어했던 그의 성정을 떠올려 보시면 결코 이 모습이 단순한 사치나 권력을 탐하기 위해 벌인 짓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화려한 유희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멸망시킨 나라들을 자기 발밑에 영원히 박제해둔 거대한 전리품 창고였습니다. 패배한 적국의 왕궁을 똑같이 세우고 그곳에 여인들을 가둬둠으로써 세상의 주인이 오직 자신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천하의 모든 땅과 사람이 황제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멸망한 요국에서 끌려온 수천 명의 미녀들이 함양의 밤을 밝혔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전부 그의 침전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죠. 바로 이 화려함의 극치 한가운데서 이 남자의 세 번째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이토록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사람의 운명까지 마음대로 주무르던 그가 정작 황제의 가장 가까운 반려자이자 내명부의 최고 자리인 황후의 자리는 평생토록 텅 비워두었다는 사실이죠. 수천 명의 여인을 곁에 두고 훗날 핏줄을 이을 수십 명의 자식을 낳았으면서도 그는 죽는 날까지 단 한 명의 여인에게도 황후의 관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남의 나라 궁궐까지 통째로 복제했던 그가 정작 천하를 다스리는 자기 곁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왜 끝내 비워두었던 것일까요? 역대 중국 황제들을 떠올려보면 그들의 곁에는 늘 내명부의 주인이자 천하의 국모로 불리는 황후가 존재했습니다. 진시황에게도 수많은 여인이 있었고 30명이 넘는 자식이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그 아이들을 낳은 여인들 역시 여러 명이었을 테고요. 그런데 이 거대한 황실 가족 안에서 정작 수많은 후궁들을 통솔하고 제국의 안주인 역할을 해야 할 황후의 자리는 황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황후가 없는 황제. 그것이 진시황이 남긴 세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함양의 북쪽 언덕, 육국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 만든 복제 궁궐에 갇혀 지내던 후궁들의 시선으로 이 기이한 상황을 한번 바라볼까요? 멸망한 조나라, 초나라, 연나라 등 각국 왕실의 고귀한 핏줄이자 빼어난 미녀였던 그녀들은 하루아침에 낯선 적국의 궁궐로 끌려왔습니다. 고국이 짓밟힌 절망 속에서 그녀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황제의 승은을 입어 황자를 낳고 텅 비어있는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태자가 되고 자신이 황후가 된다면 패배자라는 굴레를 벗고 친정 가문을 진나라 권력의 중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언제쯤 황제가 정식으로 황후를 책봉할지 그 빈자리만을 타는 목마름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을 테죠. 그런데 이 천하의 절대 권력자는 왜 끝내 단 한 명에게도 황후의 관을 씌워주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완벽하게 비워두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거대 제국의 안주인 자리를 평생 공석으로 두어야만 했던 것인지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기만하고 가짜 황관과 눈이 맞아 정적을 낳았던 어머니 조희, 그 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환멸 때문에 평생 여성을 믿지 못해서 아니면 황후라는 권력의 주변에 또 다른 세력이 꼬이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싶어서 말이죠. 황후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황제의 정식 강식 아내를 두는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황후가 책봉되는 순간 그녀의 친정아버지와 형제들은 곧바로 황실의 외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어린 시절 왕좌에 앉아 상국 여부리와 어머니 조이가 진나라의 국정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던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던 황제입니다. 노예가 태후의 맹목적인 총애를 등에 업고 수천 명의 식객을 거느리며
반란까지 일으켰던 그를 자기 손으로 직접 베어내고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 뼈저린 경험을 통해 황제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황후가 책봉되는 순간 그녀에게는 권력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주어질 테고 황후의 핏줄이라는 명분을 얻고 옥좌를 위협할 새로운 반역자들을 길러내는 길이 될 것을 말입니다. 결국 황후 부재는 그가 권력을 온전히 쥐고 흔들기 위해 선택한 통치 방법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이러한 치밀하고 차가운 통제는 단순히 황후 자리를 비워두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진시황의 역사 기록을 조목조목 들추다 보면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상한 사실을 하나 더 마주하게 되거든요. 자식들을 낳은 생모들의 존재 자체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수십 명의 자식들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도 존재했을 터입니다. 더욱이 진시황에게는 그가 가장 신임하고 아꼈던 장남 부소가 있었습니다.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 다음 황위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던 인물이었죠. 이토록 확실한 후계자가 있다면 당연히 차기 황제가 될 장남을 낳은 여인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왕실 출신이며 어떤 가문의 배경을 가졌는지 역사의 기록에 낱낱이 남겨져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요? 하지만 장남 부소를 비롯해 훗날 황제가 되는 막내 호에, 그리고 고 장녀 등 이름이 남은 여러 공자와 공주들을 낳은 여인들의 이름표는 역사 속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부소의 어머니가 멸망한 초나라 왕실 출신일 것이라 후대의 학자들이 조심스레 추측만 내놓을 뿐 정사에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어요. 생모들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졌다는 이 기막힌 사실, 과연 이 부분 역시 그저 기록을 남기다 실수로 누락된 결과였다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름 돋는 기록의 공백은 황후 자리를 비워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잔혹한 그의 통치 방식 중 일부였어요. 황제의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그 수많은 여인들은 단지 제국의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던 거죠. 오직 진시황이라는 유일하고 거대한 태양, 아무도 믿지 않았기에 누구에게도 곁을 허락하지 않은 황제. 하지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이 완벽한 고독의 성체는 훗날 제국의 후계 구도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황후가 없으니 공식적인 적통태자를 세우는 기준이 모호해졌고 생모들의 배경이 철저히 지워진 탓에 황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들 뒤에서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줄 정치적 울타리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천하를 하나로 묶어낸 그는 제도의 빈틈을 없애고 모든 것을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어낸 그 텅 빈 공간은 머지않아 상상조차 못한 무자비한 피해 숙청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 전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황제가 끝내 통제하지 못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한계가 그를 향해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을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제국의 법과 제도까지 완벽하게 통제해낸 황제. 그런 그에게도 끝내 굴복시킬 수 없는 단 하나의 거대한 적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순리를 거스르기 위해 오히려 스스로의 명주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함양 황궁의 어느 깊은 밤, 그의 침전에는 매일같이 전국에서 수레에 실려온 죽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어요. 당시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었고 얇게 쪼갠 대나무 조각을 가죽끈으로 엮어 만든 무거운 문서들이 제국의 모든 행정을 담고 함양으로 집결했죠.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황제가 하루에 결제해야 할 문서의 양은 자그마치 120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무려 60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예요. 그는 저울을 가져다 그날 읽어야 할 대나무 문서의 무게를 직접 달아보고 그 할당량을 채우기 전에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았죠.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묵직한 대나무 묶음을 밤새 넘겼을 황제. 후대의 어떤 이들은 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두고 갓 태어난 제국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성군의 묵직한 책임감이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문서를 매일 밤 홀로 읽어냈다는 것은 훌륭한 부지런함의 증명이라는 이면에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세상 그 누구에게도 권력의 아주 작은 조각조차 떼어주지 못했던 고독한 절대자의 강박도 분명 포함되어 있었을 테죠. 이토록 밤낮 없이 권력의 고삐를 틀어준 채 육체를 혹사하면서도 그는 영원히 옥좌에 앉아있기를 갈망했습니다. 황제가 머무는 대궐 안에서 죽음이나 죽을 사자를 입에 올리는 것은 곧 자신의 목을 내놓는 무시무시한 금기였어요. 그리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기력이 쇠하여 언젠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했던 이 집착은 점차 이성을 잃은 광기로 번져갑니다. 그 광기의 크기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흔적이 바로 동쪽 바다를 향한 서복의 전승이에요. 민간에 전해지는 야사에 따르면 황제는 주술과 불로장생을 연구하는 방사 서복이 동쪽 바다 너머 삼신산에 늙지 않는 불로초가 있다고 아뢰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막대한 재물을 내어줍니다. 수천 명의 어린 소년 소녀들을 거대한 배에 태워 원정대를 떠나보내요. 신기루 같은 전설에 눈이 멀어 수많은 인명과 재물을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불로초를 찾아 돌아오겠다며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떠난 서복 일행의 돛담배는 끝내 진나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수장되었는지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갔다간 목이 달아날 것이 두려워 머나먼 섬에 숨어버렸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황제가 그토록 원했던 영원한 생명의 명약은 끝내 그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한 황제는 더욱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을 철저히 금기로 삼았던 이 눈먼 회피는 머지않아 제국의 심장부에 치명적인 폭탄을 심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황제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자체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었으니 그가 눈을 감은 뒤 이 거대한 제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지를 놓고 공식적인 후계자를 명확히 지정해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후를 두지 않아 적장자의 개념마저 희미해진 마당에 다음 황제를 지명하는 명확한 칙서 한 장조차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피하려는 처절한 발버둥이 오히려 자신이 세운 제국의 명주를 단숨에 끊어버릴 가장 큰 빈틈을 스스로 키워낸 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황제는 여기서 또 다른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영원히 살겠다며 죽음이라는 글자조차 금지했던 자가 어째서 자신이 묻힐 거대한 지하 무덤만큼은 살아생전 그토록 집요하게 파내려가며 미리 지어두었던 것일까요? 한쪽에서는 바다 너머로 불로초를 찾으라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백길로 내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십만 명의 백성을 동원해 여산이라는 산맥 아래 수은의 강이 흐르는 지하 세계를 묵묵히 파헤치고 있었던 황제. 죽음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던 그는 정말 자신이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다가오는 생의 끝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땅속에서마저 이승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한 또 다른 지하제국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원전 210년 천하를 자신의 발 아래 묶어두려 했던 시황제는 5번째 순행길에 오릅니다. 자신의 광활한 제국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불로장생의 꿈을 좇아 동쪽으로 나섰던 기나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영원히 살고자 그토록 발버둥 쳤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을 화려한 함양의 궁궐이 아닌 사구, 그라는 낯선 땅에서 맞이하게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49이었죠. 천하를 호령하던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는 아마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눈을 감으면 이 거대한 제국이 당장 어떻게 될지 텅 빈 황후의 자리 아래서 옥좌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자식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요. 절대 군주의 객사. 이 소식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면 천하는 그 즉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고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아챈 황제의 최측근이었던 환관 조고와 승상이사는 곧바로 그의 죽음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을 평소 황제가 타던 올량거 히이샤라는 창문 덮인 수레에 그대로 눕힌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향 함양을 향해 행진을 이어가죠. 그런데 이 행렬이 움직이던 때는 하필이면 폭염이 쏟아지는 한여름 7월이었어요. 내리쬐는 태양 아래 길게 늘어선 행렬 한가운데서 창문이 굳게 닫힌 그 밀폐된 수레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밀폐된 공간에 찌는 듯한 열기 속에서 황제의 시신은 하루가 다르게 부패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레 밖으로까지 지독한 시체 썩는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참혹한 악취를 감추기 위해 조고와 이사가 선택한 것은 참으로 기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렬 앞뒤로 절인 생선을 가득 실은 수레를 대거 배치해 소금에 푹 절여진 비릿하고 퀴퀴한 생선 냄새가 온 길바닥에 진동하게 만들어 시신에서 나는 썩은 내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려 한 것이었죠. 불로불사를 꿈꾸며 신처럼 군림했던 자가 죽어서는 절인 생선 무더기에 파묻혀 덜컹거리는 수레바닥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천하의 주인이었던 그가 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수레 밖의 세상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수레 안으로는 식사가 들어가고 결제가 끝난 문서가 평소처럼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신하들과 백성들은 지독한 생선 냄새에 코를 쥐어짜면서도 그 수레를 향해 황제에게 납작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부패한 살점과 썩은 생선이 뒤엉킨 냄새가 진동하는 사이에도 제국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한치의 오차 없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사람도 믿지 않고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 했던 절대 군주.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천하를 움직인 건 살아 숨쉬는 황제가 아니라 그저 황제의 이름이 찍힌 도장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서 만들어진 거짓말 하나가 곧장 북방의 국경을 향해 내달립니다. 조고와 이사가 죽은 황제의 옥새를 훔쳐 꾸며낸 가짜 칙서였죠. 그들의 첫 번째 표적은 황제의 맏아들 부소였어요. 강직하고 바른 성품을 가졌던 부소가 다음 황제가 된다면 자신들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을 두 측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막내 호해를 황제로 세우기로 결탁한 이들은 장남 부소에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결을 명합니다. 조작된 명령을 받아든 부소는 아버지가 끝내 자신을 버렸다고 굳게 믿고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를 따르던 진나라 최고의 명장 몽염 역시 옥에 갇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사실 당시 부소의 곁에는 국경을 수비하던 30만 명의 정예 군사가 있었습니다. 명장 몽염은 명령이 의심스러우니 황제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확인해야 한다고 자결을 간곡히 말려요. 하지만 부소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으라는데 어떻게 토를 달 수 있느냐며 그 명을 따르고 말죠. 이 대목을 그저 융통성 없는 아들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진시황이 평생에 걸쳐 만들어 놓은 숨막히는 공포와 절대 복종의 법칙이 정작 자신이 가장 아끼던 후계자의 목을 가장 완벽하게 옥죄는 오랏줄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그렇게 장남 부소이가 죽은 후 이대 황제의 자리에 오른 호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황후의 자리 아래 덩그러니 남겨진 아버지의 수많은 여인들이었습니다. 호해는 선왕의 후궁들 중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며 전원 죽은 황제의 무덤에 따라 묻히도록 명합니다. 산 사람을 지하 무덤에 함께 가두는 참혹한 순장, 사마천의 사기는 그저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는 단 9글자로 이 일을 무미건조하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의 이면에서 빛 한 줄기 없는 무덤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며 여인들이 겪었을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가늠하기조차 어렵죠. 후대 당나라 시인 두목은 아방궁부라는 시를 통해 황제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시들어간 미녀들의 슬픔을 노래했지만 기단만 남은 미완성의 건물 아방궁, 그곳에 갇혔던 여인들의 진짜 마지막은 시인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끔찍한 생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바람은 여인들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훔친 옥좌에 앉은 호에는 20명이 넘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극도의 불안에 떨었죠. 결국 그는 자신의 핏줄들을 차례차례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훗날 고고학자들이 진시황릉 근처의 배장묘를 발굴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된 젊은 남녀들의 유골은 평화로운 죽음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개골에 화살촉이 박히고 턱뼈가 어긋난 채 토막나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뼈들, 짐승처럼 쫓기다 무참히 학살당한 처참한 죽음의 흔적이었죠. 사기의 기록은 당시 이 살육이 얼마나 잔인했을지에 대해 덤덤히 전합니다. 함양의 저작거리로 끌려 나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억울함을 외치며 목이 잘린 공자들도 있었죠. 고라는 이름의 아들은 도망칠 길조차 없음을 직감하고 참담한 선택을 내립니다.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치면 남은 가족들까지 모조리 고문당하고 몰살될 것이 뻔했기에 스스로 아버지의 무덤에 들어가 순장되겠다고 자청한 나선 것이죠. 호에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돈을 내려 그가 죽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던 아버지는 결국 아들의 손에 자신의 핏줄들마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며 고립을 택했던 황실은 정작 가장 깊은 내부에서부터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리고 지상에서 자신의 핏줄들이 흘린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던 바로 그 무렵 정작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황제는 그 소란스러운 모습을 뒤로 한 채 차갑고 거대한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산의 웅장한 능묘 안으로 황제의 관이 안치되고 지하 궁전의 문이 닫히던 마지막 순간 그곳에는 평생을 바쳐 이 거대한 무덤을 파내려간 장인과 인부들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내부 구조가 밖으로 새어나가 도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들은 무덤 안의 사람들이 미처 빠져나오기도 전에 바깥 문을 가차없이 닫아버리죠. 육중한 돌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던 그 순간 산채로 무덤에 갇힌 자들이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리며 토해냈을 절규와 함께 제국을 통일한 첫 번째 황제는 영원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속 깊은 곳 사기의 기록대로라면 수은으로 만든 수백 개의 강과 바다가 쉴 새 없이 흐르고 천장에는 우주의 별자리가 수놓아진 거대한 지하 제국. 황제는 그 정교하고 영원한 세계의 중심에 누워 있습니다. 만세토록 이어질 거라 믿었던 자신만의 완벽한 또 다른 제국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그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이승의 제국은 그 육중한 돌문이 닫힌 지 불과 3년 만에 곳곳에서 터져나온 반란의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중국 시안을 방문하면 세계 8대 기적이라 불리는 병마용갱을 마주하게 됩니다. 흙으로 빚어진 수천 명의 실물 크기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엄을 뿜어대고 있죠. 흔히 이 엄청난 군단을 보고 우리는 진시황릉의 규모를 체감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거대한 병마용은 죽은 황제를 지키기 위해 무덤 외곽에 배치된 일종의 수비대에 불과합니다. 진짜 황제가 잠들어 있는 능묘 본체는 단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인류는 그 굳게 닫힌 문을 열지 못했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진시황의 무덤 지하에 수백 개의 강과 바다를 만들고 그곳에 수은을 쉴 새 없이 흐르게 했다는 기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아무리 황제라도 무덤 속의 수은으로 바다를 만들었겠냐며 그저 황제의 권위를 부풀리기 위한 허풍 섞인 신화로 취급해왔고요.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능묘 주변의 토양을 정밀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주변보다 비정상적으로 짙은 고농도의 수은이 검출된 것이에요. 허무맹랑한 전설인 줄 알았던 수은의 강이 실제 땅속 깊은 곳에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역설적이게도 이 치명적인 맹독성 수은과 내부의 함정들 덕분에 그는 지금까지도 흙더미 아래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옥좌에 앉았던 절대 군주가 죽은 뒤에는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은 채 이토록 지독한 어둠 속에 자신을 철저히 숨겨버렸다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지 무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남자의 생애를 덮고 있는 수많은 미스터리들. 출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제국을 이을 장남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왜 황후를 두지 않았는지 같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과연 우연히 기록이 유실되어 지워진 것이었다 생각되시나요? 그것은 평생 단 한 사람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한 인간이 훗날 자신의 목을 노릴지 모르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스스로 쳐놓은 지독하고 거대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아버지는 혼자 살고자 자식과 아내를 버린 채 훌쩍 도망쳐버리고 사방에서는 버려진 인질의 가족을 찢어 죽이려는 적국의 군사들이 혈안이 되어 들이닥치던 칠흑 같은 밤. 당장 내일의 햇살조차 기약할 수 없어
어머니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쥐고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숨을 죽여야 했던 7살 소년 정. 공포에 질려 떨던 그 유약한 소년은 끝내 살아남아 천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패배한 왕들의 궁궐을 제 앞마당에 세우며 제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렸죠. 하지만 그 웅장한 제국과 수은이 흐르는 거대한 지하 무덤을 가만히 겹쳐보면 캄캄한 골목 구석에 잔뜩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는 7살 소년의 짙은 그림자가 서늘하게 겹쳐 보입니다. 온 천하를 발 아래 두었지만 죽는 날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곁을 허락하지 못했던 황제, 행여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하루 60kg의 대나무 문서를 매일 밤 홀로 읽어내며 자신을 갉아먹어야 했던 고독한 지배자. 과연 그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옥좌에 앉아있던 그 화려한 세월 속에서 단 하루라도 그 끔찍했던 한단의 골목을 온전히 빠져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시안의 병마용을 거닐며 천하를 호령했던 황제의 거대한 업적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도열한 흙 인형들 너머로 평생을 아무도 믿지 못해 쫓기듯 살아야 했던 외롭고 가여운 인간의 뒷모습이 함께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미스터리인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 오늘 전해드린 그의 비밀들 중 어떤 내용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혹시 그의 또 다른 비밀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